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아파트 9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리감독의 부실을 인정한 걸까요?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요. 철근을 빼먹은 아파트를 빗대 순살아파트라고 한다죠. 이런 순살아파트가 대체 얼마나 더 있는 걸까요? 국토부는 곧 민간발주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는데요. 얼마나 더 많은 순살아파트가 쏟아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철근 빼먹기와 레미콘 물타기로 지어진 아파트. 이 부실 아파트 공사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 행위죠. 철저히 가려내서 재발을 방지해야겠습니다. 7월 3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름보다 뜨거운 불경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KG 모빌리티만의 쿨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에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와 12개월 무이자까지. 7월 상담받고 커피 쿠폰 받고 경품 받고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명륜진 사갈비가 확 바뀌었어요. 삼겹, 닭갈비, 프렌치레까지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 사갈비, 떡볶이, 튀김, 갈비버거까지 우리 동네 뉴버전 명륜진 사갈비. 확 바뀐 뉴버전 명륜진 사갈비. 파견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서울 서초구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전교조 경북지부 이다영 정책실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북부권 시군에 많은 비가 쏟아져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폭우 뒤에 폭염인데 오늘은 이 폭염과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만 경북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무려 14명이나 나왔네요. 네, 그 온열 질환 사망자의 경우는 최종 판단은 이제 질병관리청이 하도록 돼 있는데요. 예. 그 속된 말로 더위를 먹었다, 이런 온열 질환 신고가 접수되면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이송하는 단계에서 온열 질환자로 추정만 할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한 사항은 의사 진단 후에 질병관리청이 최종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예. 원래 이제 온열 질환자 감시 체계 운영이 시작된 5월 20일부터 지난 주말인 28일까지 전국적으로 누적 온열 질환자는 938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3명이었는데 장마가 끝난 이후 지난 주말부터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만 주말 새 온열 질환 사망자가 6명이나 나왔고요. 공교롭게 사망자 대부분이 상주, 문경, 예천, 봉화 등 북부권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한 2달여 동안에 사망자가 3명 나왔는데 지난 주말에만 전국적으로 14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우리 경북에서만 6명이나 사망자가 나왔다 하는 이런 소식인데 사실 장마 이후에 우리 지역 한낮 최고 기온이 33도, 34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네, 그 상주와 문경에서 각각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왔던 날짜가 이제 지난 29일인데 이날 기준으로 했을 때 낮 최고 기온이 상주는 34.5도, 문경은 33.8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흔히들 데프리카라고 부르는 대구가 최고 기온이 이날 37.6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 경북에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70대 이상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은 한낮에 밤일을 하다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폭염에 맞서서 안전수칙 준수가 더욱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아유, 한낮에 반일 하시다가 이렇게 된 거다. 한낮에는 좀 나가시지 말아야 되는데. 예. 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잠깐 나가셨다가 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자, 폭염에 맞서는 안전수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뻔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폭염 시에 야외 작업은 자제하고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10년간 이제 온열 질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45.8%가 이제 실외 작업장이나 논밭에서 발생을 했고요. 네. 또 53.1%는 낮 시간대에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온열 질환자 수는 80대 연령층에서 6.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어르신 거주 비율이 높은 북부권 시군에서는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예.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식이 있을 때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켜 체온을 낮추고 수분을 섭취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과를 지켜보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구급대원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우리 밭농사 잘 되고 있나 그렇게 둘러보러 가시다가 이렇게 변을 당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좀 어르신들 스스로 조금 더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고,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야외 활동을 피할 수가 없다면 물을 자주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챙이 넓은 모자나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어지러움증이나 뭐 두통, 메스꺼움 등과 같은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뭐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증상 나타날 때 이때 즉시 그렇죠. 중단하고 이제 실내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네. 아유 조금만 더 하고 가자, 아유 요 정도 괜찮겠지 하다가 변을 당하시니까 아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 음주라던가 예.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탄산음료와 같은 술이나 카페인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예. 섭취를 자제해야 하고요. 예.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는 심내혈관 질환이라거나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자는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위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고 활동 강도를 낮추는 것 또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성 질환자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겠고, 특히 왜 막걸리 한 잔하고 이렇게 반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 네네. 자, 그런데 이 같은 폭염이 앞으로 좀 한동안은 좀 이어질 것 같네요. 적어도 이번 주, 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 정도 더위는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전국 180개 기상특보구역 가운데 제주, 산지 등 제주 지역 3곳을 제외한 전국 177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예. 북부권 시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이틀 이상 35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내려지는 폭염정보 발령지가 전국 133곳, 또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계속되리라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주의보 발령지는 전국에 44곳입니다. 네. 북부권 시군들도 지금 일주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폭염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여서 그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맞는 상황 때문인데, 예. 뜨겁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과 체감온도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한 지역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전국 그렇죠. 190곳 중에서 177곳 뭐 다입니다. 다. 예, 90% 이상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이다. 뭐 그중에서 폭염경보가 더 많군요. 폭염주의보보다도. 예. 자, 이렇게 무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좀 미지수인데, 이렇게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면은 대기 불안정으로 또 소나기 같은 국지성 호우도 쏟아질 수 있다는 예보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일부 지역에 이제 소나기가 아까 그 뉴스 할 때 보니까 봉화 지역이었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좀 곳곳에 이렇게 소나기 예보가 있네요. 뜨거워진 지상 공기가 이제 위로 상승해서 뭐 대기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국지성 호우와 같은 소나기가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뭐 돌풍이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면 기온은 다소 떨어질지 몰라도 일시적이고 습도가 또 높아지기 때문에 예. 오히려 무더위는 더 심해질 거고요. 이처럼 뭐 덥고 습한 날씨는 앞으로 최소 열흘 이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죠. 예. 당장 내일 아침 기온만 하더라도 북부권 시군의 경우에는 최고 35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지역 보니까 봉화하고 영주 지역이 많이 왔군요. 소나기가. 네. 아까 오후 한 3시경에 봉화 춘향이 한 24mm, 영주 부석이 한 18mm, 그 시간 3시 10분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많은 비가 쏟아진 지 이제 일주일도 이제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너무 더워서요. 사실 그 수해 복구 작업할 때도 훨씬 더 2배, 3배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예. 뭐 여전히 예천에서는 아직 실종자 2명을 찾지 못한 상태이기는 한데 예. 수색 작업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어제까지 예천 석간천과 내성천 등 49km 구간에 대해서 수변 수색을 마쳤고 또 한 번 더 이제 실종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장마가 이제 끝나면서 구조 당국은 실종 지점으로부터 60km 정도 하류인 상주복까지 수색 반경을 넓혔습니다. 예. 현재 뭐 인력 450명, 드론 10여 대, 구조견 20마리 등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합니다. 예.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구조 당국은 하천변이나 모래톱 등을 집중으로 수색을 하고 있지만 수색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가 폭염도 이어지면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색 작업 또 복구 작업 하시는 분들 무엇보다도 정말 안전에 유의하면서 그렇게 작업하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하루빨리 복구가 좀 이루어지고 이재민들도 좀 집으로 하루빨리 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그래도 돌아가셨고 아니면 숙소를 또 따로 잡아서 이제 대피한 그런 분들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도 계시죠, 그래도? 네. 어느 정도? 170세대 한 260명 정도가 이재민 생활을 하고 그래요? 있는데 많이 계시네요, 아직도. 예. 예. 한때는 뭐 예천 효자면과 감천면의 이재민 대피시설에서 주민 한 16분 정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경상북도와 경북 도립대 기숙사에 이재민들을 입주를 시켰고 온종의 손길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이뤄졌지만 비가 그친 뒤 이어지는 무더위로 인해서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또 뭐 태풍 북상 소식도 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구 작업에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도 간섭됩니다. 이제 참 태풍이 또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폭우 이어서 폭염 이어서 이제 태풍까지. 예. 자, 올해만큼은 좀 태풍이 좀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자,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5초만 공익광고 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0분 26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서울 서초구 교사의 죽음 이후 우리 사회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난 주말에도 수많은 교사들이 서울 종로에 모여서 교육권 보장을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자, 교권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야 할까요? 전교조 경북지부 이다영 정책실장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다영 정책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한 주최 측 추산으로 해서 한 3만여 명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가졌다고 뉴스에서 봤는데요. 네. 우리 전교조 경북지부에서는 많이 올라가셨습니까, 주말에? 개별적으로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꽤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단체로 이렇게 가신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네네네. 개별적으로 네네네. 이렇게 가셨고요. 예. 네. 자, 뉴스 보니까 지난 6년 동안에 한 100여 명이나 교사들이 극단 선택을 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서초구 한 초등교사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교육계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교조에서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의견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교사들은 이 사건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설문 문항은 이제 이후 답변을 하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일단 전체적으로 15,000여 명 좀 안 되는 선생님이 참여하셨고, 이 중에 87%가 가장 크게 분노를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예. 특히 5년 미만 교사에게서 이 감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이어져서 무력감, 미안함 등을 느꼈다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나도 괜찮지 않다, 또는 내가 당사자인 것 같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이것을 봤을 때 서초구 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그 많은 이야기들이 평소에 대다수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이었고, 그리고 개인의 문제로 이제 다들 해석을 시켜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현실, 또는 앞으로도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함께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 다수 87%가 분노를 느꼈다. 현지 교사들이 이렇게 네. 분노와 또 무력감, 미안함 느꼈다. 이런 반응이었고. 자, 이 사건 이후에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가 이제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죠. 장해찬 위원 같은 경우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가 지나치게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생들만 어화둥둥했던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자, 이게 뭐 학생 인권 조례를 좀 비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의 최고위원이란 자리가 사실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서 교사가 그리고 학교가 제 역할을 하여 할 수 있었는지 책임 있게 성찰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 원인을 호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경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으로 다른 권리 주체를 약화시키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동의하기도 사실 어렵고요. 실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대구나 경북 내에서 꽤 많은 사례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또 대구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교권 침해 사례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결국은 이런 상관관계들을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학생 인권 조례에 학생을 빼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보세요라는 내용도 나올 지경이에요. 그 내용이 결국은 개별의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누구의 예. 권리 주장 때문에 다른 사람이 권리 주장이 온당치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문제 원인을 호도했다. 네.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자, 교권이란 말의 의미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이 교권의 의미가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교권 하면 이제 교사의 권위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교사의 인권,
또 네. 교육할 권리 등등 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데 네네. 지금 교권에 대한 논의가 너무 교사의 권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권 우리 이다영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해방 이후에 유신 군부 독재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 한국 사회에서 학교가 사실 권위주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 또한 이런 권위주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도에 초중등 교육법과 교육 기본법이라는 것이 탄생함으로써 교사나 교육 현장의 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교사는 그 초중등교육법 20조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책임과 역할이 주어진 것이죠. 현재 이렇게 이해되는 교권들은 이런 책임과 역할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권리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서 교사의 권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교가 학생은 배우는 장소지만 교사는 이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터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일터는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교권은 교사의 인권 또는 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분리되어서 되는 부분 측면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개념이 다 들어있다 볼 수 있고요. 사회의 변화랑 맥을 좀 같이 하고 또 지금 의미가 좀 확대되어 가지 않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권이란 말 다 맞는군요. 그러니까 뭐 교사의 권위로 해석해도 맞고 교사의 인권, 교육할 권리 다 맞다. 다 포괄한다 의미를. 예, 그런 말씀이시고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이러한 교권 침해 대응하겠다면서 몇몇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제일 논란되고 있는 게 학생 인권 조례잖아요. 이걸 뭐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부 여당에서 밝히고 있는데 학생 인권 조례 개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옛말에 남결에 남의 다리 긁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결에 남의 다리 긁는다. 네, 가려운 곳을 긁어야 하는데 교사의 권한과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하는데 학생 인권을 얘기하는 그 꼴이거든요. 사실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17년부터 21년 시도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원수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집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곳은 0.5건 평균 100명당 없는 곳은 0.54건으로 실제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학생 인권 조례가 없는 곳이 아주 소폭으로 더 교권 침해가 많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학생 인권이라는 말이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연상이 되는 것일까 따져보면 사실 교사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하는 과정에서 위축되고 적극적인 정당한 지도활동에 방해를 받는 것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고소를 당할까 하는 우려심이 훨씬 더 크거든요. 아동학대처벌법. 네네. 이게 오히려 더 문제다 이거군요. 정서학대나 이제 학생이 이제 그런 맥락의 교사와 이제 상호관계가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가 교사의 과도하게 이렇게 민원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를 살펴보면 이 내용으로 과연 교권을 침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정말 토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은 이건 뭐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시소처럼 이쪽 올리면 이쪽 내려가 이게 아니죠.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왜 학생 인권 조례 이거를 고쳐서 교권을 올리려고 하는지 이거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오히려 아동 학대 처벌법 이게 더 문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매스컴에서 본 것 같은데 학생 2명이 이제 싸우고 있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그걸 말리려고 이렇게 팔을 잡아도 이게 뭐 아동 학대 처벌법에 위반 저촉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언뜻. 맞습니까? 그렇죠. 원래 취지는 그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서 아동을 보호하자는 법이거든요. 근데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사들도 함께 이렇게 지다 보니까 이게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규정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 정서적 학대로 과잉 해석돼서 사실은 학교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위축되어 교육활동을 벌이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라는 건지 전 이제 이해가 안 가서요. 예를 들어 뭐 수업 시간에 수업 분위기를 너무 흐리는 망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왜 보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그걸 제지를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시스템을 마련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여러 대단체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학교에다가 아이의 상황을 알릴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그 시스템을 확립을 해야 되겠고 네네. 일선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까 정말 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서초구 교사의 이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부모 민원인데요. 네. 이 실제로 학부모 민원이 교사들에게 이렇게 큰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실은 학부모와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담임 교사로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기 어려운 뭐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 저학년의 경우 더 그렇고 이걸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기다려주고 그런데 이런 소통은 서로 합의된 상황과 방식이 필요한 것이고요.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도 기본인 거죠. 이런 토대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것 또는 요구받는 것 그 어떤 것도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 원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이런 갈등은 어디서나 일어나지만 이런 상황을 개개인의 문제로 결정짓고 능력 있는 교사, 뭐 아주 학부모를 잘 대하는 교사 이런 식으로 규정지어서 학부모를 대하는 기술이 부족하는 등으로 치부해버리는 현재 시스템의 작동 구조가 문제거든요. 사실 경상북도에서 교육청에 작성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매뉴얼이 있고 여기서는 어떤 활동까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정당한 민원 제기지만 어떤 활동 이상이면은 뭐 교육활동 침해입니다라고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21일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급히 발송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교사들이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고충들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걸 책임 있게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좀 행정당국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좀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뭐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뭐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좀 실효성 있게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세분화해서 그렇게. 자, 교육부에서 지난해 12월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을 하고 사안 발생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한다. 중대한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한다. 이런 방안인데요. 한마디로 해서. 자, 이런 방안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즉시 분리한 이후에 그럼 이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누가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이 아이는 어디서 배울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지금 현재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거죠. 교사 입장에서 학생의 교육권, 수업권을 존중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생기부에 넣는 내용들은 사실 학폭법 이미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학폭 생기부 기재로 학교는 거의 전쟁터거든요. 사실은 입시가 인생의 거의 전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학교에서 이거를 누고 징벌적 정책으로 인해서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소송을 그래서 하는군요. 그럼요. 이제 징계를 받거나 이랬을 때 행정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래서 사실은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에 관한 특별법 거기 관련해서도 법률에서도 이 조치가 사실은 학교폭력 예방하는 법이었으나 실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등장하는 등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로 타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이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방안을 내놨는데 실제로 그 학교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생기부에 작성을 한다 그러면 또 소송 당할 또 우려가 있으니까 일선 교사들은 그걸 또 오롯이 또 일선 교사들이 또 감당을 해내야 되는 거고. 사실 그 학폭법 같은 경우는 교육청으로 일관이 되긴 했지만 행정소송이 남발해서 벌어진다는 것은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학교에서는 좋은 일은 아닌 거죠. 아, 그럼요. 그리고 뭐 소송 또 당사자가 되니까 모든 생활이 좀 흐트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자, 뭔가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힘내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돼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네. 어떤 식으로 변화가 돼야 될까요? 일단은 정교조에서는 5개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뒷받침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위법 재개정인데요. 예.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그리고 교원지휘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아동학대 전담기구를 교육청 내에 두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동학대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을 해서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이 경찰관들이 이 전담기구의 의견을 청취하게 함으로써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했다라는 그 행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교원지휘법상 각 시도교육청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두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부모의 그런 그 요구 사항,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과도해지는 부분들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은 좀 완화시킬 수 있다. 또 더불어서 이 법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법상으로도 명예훼손, 폭행, 상해, 성폭력, 정보통신법 위반은 교육활동 침해 범위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 공무집행방해나 무고 등을 추가 확대하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소송이나 고발 고소로 이어져서 90% 이상의 선생님들이 사실은 무고로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선생님들이 소진되지 않고 건강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선 손봐야 될 게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아교육법, 뭐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휘권 네. 이걸 좀 손봐야 된다. 네,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 5개가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교사의 정당한 지도활동의 범위도 정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합리적인 의사소통 구조도 구축하는 것이죠. 일단 이 상위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민원 처리 과정을 시스템화가 필요합니다. 민원 처리 과정의 시스템화.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은 경우는 SNS상의 교사 신상 정보 유출이 너무 심해서 학부모의 그 문의를 구글 클래스룸 또는 그 정해진 통로로 받는다. 이런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해외 사례도 그렇고, 그리고 민원 처리 주체도 누가 할 것인가. 선생님들 아이들 만나야 하니까 민원의 처리 주체는 교육청이나 학교 관리자가 맡아야 한다 등 이런 주체도 정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정당한 문제 제기인지 아니면 악성 민원인지 여부를 판명할 만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교육 연수를 통해서 학부모, 학생, 교사가 모두 이 범위나 구체적 사례와 행동들을 알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민원 처리 이게 상당히 힘들다면서요. 일선 교사들이. 그 일선 교사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시스템화하자. 이런 말씀이시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 지역 상황을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1일자 공문을 왔고 그게 3월에 사실은 현장에 이미 발송된 내용인데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교원 배상 책임 보험 제도를 민간 보험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이게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위로해주고 공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보험사에 연락하세요라고 말하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마저도 이제 즉각 대처가 불가능하게끔 사안이 모두 진행된 다음에 무혐의 기소유예 등의 판명이 났을 때 비용을 사후로 청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진되는 교사의 교육력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해서 사안 발생 즉시 개입하여서 도울 수 있는 법률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고 만약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아동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등의 형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 도교육청 내 행복 거점센터라고 4개 군데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점센터 4군데의 변호사만으로는 도내 전 지역의 학폭 사안도 하고 있거든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모두 다 지원할 수가 없고
없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저희 단체에서 협약안에 따라 교원치유센터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 변호사랑 상담사를 두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가 노조에서 계속 협의 과정에서 보았을 때는 상담사는 배치가 지금 되었고 변호사는 계속 유임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그마저도 지금 현재 변경된 7월 21일자 안에 따르면은 원래 그 교원치유센터 책임자가 그 장업관의 포지션이었는데 예. 지금 현재 퇴임 교원으로 바꿈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무직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 일을 담당할 주무관을 파견한다 이런 식으로 됨에 따라 책임 있게 교육활동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라는 교육청의 의지가 좀 약화된 게 아닌가라는 오해도 생기는 것이죠. 치유센터를 좀 더 강화하고 법률 지원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센터 법률 지원 강화 이렇게 네. 크게 봐서 세 가지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세요. 끝으로 네. 이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학교는 만능이 아니거든요. 모든 기능을 학교가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책무의 많은 부분을 한국에서 학교가 담당하게 된 건 사실이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능력도 또는 책임을 질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교사가 떠안게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잘 배울 수 있는 고민을 하는 교사로서 배움의 학교를 돌려달라는 우리 교사들의 목소리에 정말 온 사회가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교권 침해 문제 다뤄봤고요. 또 교권 보호 대책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교조 경북지부 이다영 정책실장이었습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지난 7월 27일이 네. 이제 한국 전쟁의 정전 협정을 체결한 날이었는데 예. 이제 70주년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집권 여당하고 야당의 반응이 상당히 다릅니다. 야당은 이제 종전 선언을 추진하자고 하고 예. 그러자 집권 여당에서는 그걸 아주 좀 사납게 표현했는데요. 아주 더러운 평화론, 아이고. 이완용류의 평화론, 뭐 이렇게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면서 강한 국방력과 안보의식을 강조를 했어요. 완전히 극과 극이군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집권 여당이 평화적인 분위기보다는 호전적인 분위기를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최근에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이분의 성향이 상당히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통일에 좀 반대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예. 그런 색깔이 있고 또 한편으로 통일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지금 발표를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태로 하면 이제 평화 통일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적대적인 남북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은 우리한테 뭐가 좋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남북 대화라든지 남북 교류,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이런 거는 조금 물 건너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번 정권에서는. 지금 완전히 중단된 상태죠. 그런 좀 우려가 있고 사실 이 안보 불안을 일으켜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좀 많이 불안해하지 않나요? 그렇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문제인데. 예. 저는 사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최근에도 미사일을 날렸다 그러고 핵실험을 했다 그러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허앵커를 비롯해서 한국 국민들 저를 포함해서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또 쐈네 이런 거죠. 그 정도잖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CNN이나 다른 주요 통신사들은 그 상황을 전파를 하면서 이 전 세계에 타진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전쟁하고 있는 줄 알아요.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를 보기에. 그렇죠. 모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한 10년 좀 넘었는데 독일에 있을 때 공원에서 어느 독일 노 신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아시아 사람인 줄 알고 인사를 하다가 한국 사람이라 그랬더니 굉장한 관심을 드러내면서 이것저것 한국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아주 인상적인 게
당신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났는데 이러고 있어도 되냐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어도 되냐고. 전쟁이 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때 10년 전에? 와, 그렇군요. 그게 2009년 5월에 북한이 이제 두 번째 핵실험했을 때예요. 아, 이때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으면서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그걸 우리는 전쟁의 위협이라고 느끼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그런 거 하도 많이 봐와서 우리 국민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하고 한 1시간 정도를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그 경험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슬람이나 시리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저 중동에서 뭐 맨날 뭐 미사일 쏘고 총격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 우리는 모르니까 뉴스 들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거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똑같은 그리고 거네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맨날 저렇게 싸우는 종교라고 우리가 오해를 한다고요. 예.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상황은.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렇게 세계는 왜 우리의 안보 상황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혹은 또 열광적으로 보도를 할까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제 다 인정하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벗어난 유일한 선진국이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예. 그래서 경제 대국으로서 세계 10위, 군사 대국으로서 세계 6위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입니다. 예.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아시아 그러면 중국, 일본, 인도밖에 없어요. 그들 머릿속에는.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렇게 부상을 했는데 여전히 한국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적 산업화를 이뤘지만 여전히 분단국이고 저기는 맨날 나오는 뉴스가 북핵, 뭐 전장 긴장 상태 이런 얘기만 나오는가. 이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문화적 그 성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인식을 많이 해외에 퍼뜨렸고 사실 한류가 그중에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전쟁을 관한 거 한반도 긴장 상태에 관한 뉴스가 계속 나가면 이런 효과들이 사그라들면서 우리에게는 결코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한국이 앞으로 세계에서 활동할 기회가 많고 또 세계인들이 한국에 와서 뭔가 투자도 하고 여기 와서 살 궁리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평화로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말씀하시는 거 다 동의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 한반도가 불안하다, 뭐 맨날 미사일 오고 가고 핵실험하고, 그러니까 이런 인식 주는 것보다는 한반도 평화롭다, 안전하다, 대화도 잘 서로 통한다, 이런 인식을 줘야 우리 국익에도 더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도 더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고, 경제에도 더 큰 도움이 되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통일이 어렵다고 하지만 통일을 위한 제스처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독일 예를 들었는데 독일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랑 비슷한 이유로 분단이 됐다가 그들은 40년 만에 다시 재통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보기에 저기는 아직도 분단국인데 여전히 지금 집권 여당이 인륜적이고 반근대적인 분단 상황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저는 거기 있으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이 1993년에 독일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바꿔라. 이제 신경영 선언이라고 하는 거를 93년에 외쳤는데, 저는 바로 그 무렵쯤에 이제 유학을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희 회장의 선언은 오늘날 인류 삼성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선언이 그거죠? 왜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했던 그렇죠. 그 선언. 이게 그렇죠. 벌써 30년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은 이제 인류 기업이 됐다고 보는데 당시에도 삼성이나 LG 우리의 대기업들은 꽤 그 좋은 선전을 하고 있었고 네. 그 서유럽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기업이었어요. 문제는 이 기업 좋은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일본 기업으로 알고 있었나요? 그 당시엔? 거의 일본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 영어로 써놓고 LG, SK 이게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지금도 그럴까요? 그 예전 얘기 아닐까요? 한 10년, 20년 예전에는 더 심했지만 지금은 좀 나아질 수 있지만 예. 그래도 한국은 그렇게 그들에게는 익숙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브랜드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예. 기억나시죠? 예. 그때 그 했던 게 한국이 그 외국 그 컨설턴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한국은 저력은 엄청난데 브랜드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느냐. 제가 볼 때는 평화적인 이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세계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그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이런 좋은 훌륭한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라는 것을 널리 선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은 이제 한 10년 지나면서 또 유야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정부가 지금 평화 체제를 어떻게 하든지 야당이 뭐 종전 선언한 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러면 종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런 프로세스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대책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그냥 깎아버리고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뭐 대통령이 뭐 미국의 핵 잠수함에 올라가지고 보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연출하는 거는 저는 그 한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국이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결론 말씀 주시죠. 네. 자, 이 종전이다, 정전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돼야 되는데 방법론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남의 군대에 의존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체제가 유지되기 위한 그런 과정은 우리의 살 길이기도 하고 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한반도에서 같이 사는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빨리 종전을 하고 통일을 가는 길로 적극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들보다 힘이 더 세다 하는 이런 힘의 과시가 아니라 평화와 공존을 부르짖을 때다 이런 말씀. 결국은 그게 동아시아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큰 그 관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